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첼시 원정 패배로 사실상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서 좌초되고 만 것 같습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 시절 맨유의 트래블을 이끌었던 레전드들이 최근 잇따라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맨유에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는데요. 짐 레클리프 맨유 신임 구단주가 에릭 테나 감독을 경질하고 선수단의 대대적인 개편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맨유의 첼시 원정 패배에서 드러난 문제는 무엇인지, 맨유 레전드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영국 현지 최신 보도와 맨유의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맨유가 첼시 원정에서 3대4로 정말 기막힌 승부가 펼쳐지다가 아쉽게 패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경기에서 맨유가 승리했다면 정말 토트넘 5위 자리를 굉장히 압박하면서 4위까지도 내다볼 수 있었는데 이 경기 패배로 인해 잃은 게 많아요. 산술적으로는 물론 뭐 다른 팀들도 예를 들어서 토트넘이나 에스턴 빌라나 그 위에 있는 팀들도 뭐 다 이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 팀들도 미끄러질 수 있겠지만 맨유가 이날 보인 경기력과 본질적인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맨유는 그럼 다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럴 기대감이 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지난 라운드도 사실 1대0으로 앞서다가 98분 이후에 결국은 이제 동점골을 내줬고요. 오늘 같은 경기도 다 잡았던 경기를 지고 말았거든요. 예, 사실 뭐 경기 내용의 상황에 떠나서 원래 이제 후반 추가 시간이 가기 전까지 3대2로 앞서 있던 팀은 그래도 맨유거든요. 네. 즉 테나 감독이 사실 맨유에 부임했을 때는 내가 뭐 아약스 시절이나 혹은 뭐 과거에 본인의 축구 철학을 봤을 때 지배하는 축구, 만들어가는 축구를 통해 성과를 내려고 했으나 그게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빠르게 전환해서 특히 지난 시즌에는 그런 그 실리적인 방식으로 카라바오컵 우승도 해내고 챔스 진출도 이뤄내면서 아, 테나 감독이 유연한 감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아예 그냥 유연한 감독이 아니라 이기기 위한 축구만 하는 감독이 된 거예요. 네. 테나를 선임한 애초에 그 플랜의 그 목적을 잃어버린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기는 팀을 두고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경기 맨유가 또 한번 이겼다면 사실 테나 감독은 그래 당신의 방식 옳았다 할 수 있겠으나 브렌트포드전에 이어 이번 경기 역시 이기고 있던 경기를 후반 추가 시간에 놓쳤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팀 전체 장악력과 팀의 플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왜 손흥민 선수의 얘기가 나오느냐, 공격 라인에 베테랑이 없는 것의 문제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 양팀 모두 4-2-3-1 포메이션을 썼어요. 맨유는 호일룬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왼쪽에 가르나초, 오른쪽에 안토니, 그리고 공격한 미드필드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배치했는데 사실 브루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맨유의 주장으로서 이 선수는 개인적인 경기력에 있어서 비판받을 선수가 아닙니다. 이날 경기도 중요한 골을 넣었죠. 그리고 가르나초 같은 경우는 맨유 유스팀에서 그나마 좀 오랜만에 잘 배출이 냈던 좋은 선수예요. 이 선수는 나이에 비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다 보니까 거액을 들여 영입했던 안토니나 산초를 이미 제쳐버리고 주전이 된 선수고, 심지어 레시포드까지도 이 경기에 가르나초에게 밀려서 후반에 투입돼야 할 정도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말씀드린 대로 산초를 영입하면서 손흥민 선수 영입을 이제 철회했던 게 맨유예요. 산초를 못 데려오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산초가 왔잖아요. 근데 지금 산초는 맨유 소속이지만 도르트문트에 임대를 가 있습니다. 왜냐? 네. 테나 감독과의 불화 때문에. 그리고 레시포드가 경기력이 애매했기 때문에 성장세가 처음에는 이제 급식포드라고 불렸던 어린 시절에 굉장히 잘하다가 잠깐 주춤했거든요. 그때 또 맨유가 레시포드가 생각만큼 못 크는데 손흥민 선수를 영입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타진했는데 토트넘에서 이제 좀 부정적인, 너무 비싸게 또 제시하기도 했고, 그래서 영입을 이제 철회했었어요. 그 레시포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또 잘하다가 아주 잘하니까 굳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떨어진 거예요. 이 레시포드의 기본 문제가 또 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브루노, 가르나초 이 선수들은 괜찮지만 여기에 만약에 지금 현재 맨유에 최전방이나 측면에 왔다 갔다 뛸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면 지금 맨유는 우승 경쟁까지 할 수 있는 팀이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공격 라인에는 베테랑 선수가 없잖아요. 마시안이 있긴 한데 거의 이 선수는 나이만 베테랑이지 뭔가 팀에서 기록적으로 쌓은 건 많지만 팀에 맺힌 영향력이나 리더십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맨유에서는 손흥민 선수만 공격 라인에 있었어도, 손흥민 같은 선수만 있었어도 훨씬 잘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첼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선수를 영입하고 많이 효과를 못 보고 있어도 콜 파머가 이말 경기 미친 활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콜 파머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이제 평점도 10점을 받을 정도로 맹활약을 했는데
이런 선수가 이제 중심이 돼서 첼시는 계속해서 그래도 다른 지표에서 빅3에 범접하는 그런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니콜라 잭슨이 골을 못 넣는 부분도 있고 무드릭도 아직 포텐을 터뜨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콜 파머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해트트릭 기록했어요. 이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지만 앞에 올라가서 골도 넣고 어시스트하고 뭐 팀 전체의 경기력까지 끌어올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무드릭을 영입할 때 새로운 뭐 내가 토트넘 시절에 손흥민 선수를 만들었던 것처럼 무드릭을 쓰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밝혔던 바가 있는데 콜 파머가 오히려 지금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같은 공격진의 리더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리더가 필요하다. 가르나초가 맨유에서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리더라기보단 자기 몫을 잘하는 거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주장이긴 한데 이 선수는 사실 미드필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즉 공격 최전선의 리더가 맨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 기록을 보면은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늘 경기를 참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4대 3이었으니까 굉장한 승부였잖아요.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주 명승부가 나왔었는데 XG값만 놓고 본다면 1.57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맨유는 2골 정도를 넣을 만한 경기력. 실제로 2골이라고 보기도 애매해요. 1.57골이니까 한 골 반 정도가 확실한 기회였으니까 나머지 골은 조금 운이 따르기도 했고 혹은 맨유에서 개인 선수, 그러니까 팀적으로 잘했던 게 아니라 개인의 활약으로 골을 넣은 것이다. 그리고 첼시는 4골을 넣었는데 기대 득점이 3.04골이니까 그만한 그 기회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슈팅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8대 19의 엄청난 슈팅 수 차이가 있었고 또 유효 슈팅도 10대 5였으니까 사실 포체티노 감독이 경기 후에 인터뷰 했던 것처럼 이길 만한 경기여서 지금 이긴 거예요. 예, 게다가 이제 점유율도 첼시가 56%니까 사실상 경기에 관련된 긍정적인 모든 지표는 첼시가 앞섰다. 물론 이 경기가 첼시의 홈에서 열리긴 했지만 맨유와 첼시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대등한 라이벌 관계였잖아요. 네. 그런데 게다가 심지어 지금 첼시는 순위가 맨유보다 더 낮아요. 근데도 맨유가 모든 지표에서 밀렸다는 것은 맨유가 현재 첼시보다 순위는 앞서 있을지 몰라도 경기력이나 팀의 전력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첼시가 승리를 거두면서 13경기 만에 첼시가 맨유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전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어요. 이런 기록만 보더라도 사실 맨유가 첼시에 특히 강해왔던 면들이 있는데 네. 그것조차도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재 테나 감독 체제의 맨유가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전반 4분에 이제 첼시가 경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메뉴가 볼을 뺏어내고 난 이후에 마이누 선수가 이제 볼 관리를 잘못했거든요. 엔소 쪽으로 볼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엔소가 빠르게 측면에 구스토에게 연결했고 구스토가 이제 크로스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굴절이 되면서 하필이면 또 이제 갤러거 쪽으로 연결했는데 갤러거의 슈팅이 그대로 골키퍼 손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굴절도 있었고 상대 공이 잘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첼시가 포체티노 감독 특유의 강한 전방 압박과 벌떼 같은 움직임, 토트넘 시절에 그나마 그 포체티노 감독이 강점으로 보였던 그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 유발한 골이었다. 그게 또 4분 만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반 19분에 또 첼시가 기회를 잡았는데 굉장히 이제 두 선수의 연계 플레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잭슨 선수가 중원 지점에서 쿠쿠렐라에게 연결했고 쿠쿠렐라가 또 이제 무드릭에게 연결했거든요. 무드릭과 쿠쿠렐라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안으로 파고들었는데 안토니 선수가 여기서 이제 쿠쿠렐라 선수에게 반칙을 하면서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격수들이 요즘 현대 축구에서는 수비도 잘해야 되고 이런 그 아마추어틱한 파울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 현대 축구 특히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몸값 1억 유로가 되는 안토니가 이런 실수, 이런 페널티킥 파울을 범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연봉 반납해야 될 정도의 치명적인 실수거든요. 이 페널티킥을 이제 폴 파머가 성공시키면서 19분 만에 2대 0이 됐다. 이때 이미 사실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봤죠. 생각이 되는 보통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첼시도 수비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첼시가 사실 수비에 좀 문제가 많잖아요. 먼저 선취골 기록한 경기에서 반드시 또 실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사실 그래도 이제 메뉴가 올 시즌에 보면은 실점을 당한 경기는 이제 지는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또 극적으로 또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 34분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이 골은 첼시의 실수가 좀 나왔습니다. 카이세도 선수가 횡패스한다는 게 패스가 되고 말았어요. 상대 선수에게 패스, 자살 패스라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근처에 맨유 선수가 더 많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줬으면은 쉽게 그냥 반대 전환을 하거나 이제 공 롱볼을 통해 위험한 상황만큼은 예를 들어서 빌드업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실점할 위기는 안 내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사실상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빼앗기고 바로 그냥 가르나초가 골키퍼 1대1 상황 밀어넣으면서 이러면서 또 분위기가 첼시가 완승으로 가던 분위기에서 찬물을 끼얹은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게 사실은 2대1이 돼도 맨유가보다 첼시가 유리하잖아요. 근데 정신적으로 선수들이 우리 실수로 무너졌네?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그래서
곧바로 골을 또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8분에 또 바로 실점이 나오는데요. 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실점이었는데요. 이 장면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안토니 선수가 왼발로 크로스를 시도했고 반대쪽에 있던 가르나초 선수가 달롯에게 살짝 밀어줬고요. 달롯이 다시 반대쪽으로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지금 이 연계 과정에서 안으로 빠르게 파고들었는데 크로스를 아주 멋지게 헤더하면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사실 맨유가 이제 사이드 플레이를 계속해서 전환시키면서 아주 좋은 득점을 만들어낸 팀 플레이의 결과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제 첼시의 수비의 문제예요. 첼시가 이렇게 사이드를 흔드는 수비, 특히 이제 멘탈적으로 네. 이렇게 한번 실수가 나오면은 연달아 실수라는 경향을 보이다 보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거는 물론 이것도 본인이 이끌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니 경기 잘하고 수비 실수라든지 혹은 또 기회를 만들었지만 골을 못 넣는다든지 개인적인 문제로 우리가 승점이 얻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순위가 낮은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 조금 이제 포체티노 감독의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골을 연달아 내줄 수가 있느냐. 네, 맨유 선수들이 손들면서 플레이했거든요. 손들면서 플레이했고 지금 들어가는 선수도 이제 훤히 보였는데 수비 숫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지금 뚫리고 말았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 상황이었는데요. 카세미루 선수가 이제 볼을 뺏겼습니다. 네, 엔소가 이제 볼을 뺏어내서 측면으로 연결을 시도했고 측면에서 콜파모가 드리블 돌파해서 반대쪽에 이제 갤러거에 연결했는데 갤러가 거의 골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어냈어요. 이 슈팅이 이제 골대를 때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골도 들어갔다면 첼시가 전반전을 3대2 리드로 마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골운이 안 따른다거나 결정력이 부족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첼시가 선수 영입을 정말 여러 포지션에 많이 했는데 제대로 된 스트라이커를 영입하지 못한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첼시가 해리케인도 원했고 손흥민 선수도 원했지만 토트넘과 첼시는 런던 더비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아스날 다음으로 감정적으로 좀 이제 골이 있는 팀들 사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나 케인 선수가 첼시가 갈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공격 라인에 역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얼마나 대단한 그 결정력과 가치를 보이고 있는지를 이 두 팀의 경기에서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뉴는 좀 불운하기도 했었죠. 바란 선수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교체 아웃되고 이제 조니 에반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부상 때문에 교체 아웃된 건데요. 예, 바란이 사실 뭐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겪었던 뭐 뇌진탕이라든지 각종 부상으로 인해 본인이 이제 자주 몸 상태가 안 좋다라고 고백을 했던 인터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황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사실 맨유가 지난 여름에 김현지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다가 네. 구단 인수 문제가 지체되면서 돈이 안 들어와서 사실상 은퇴 수준의 황혼기에 있는 이제 맨유 출신이긴 하지만 거의 뭐 30대 중반인 에반스를 영입했었거든요. 물론 에반스가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에반스가 이런 최정점에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맨유가 이런 면도 사실 뭐 손흥민, 김민재를 원했던 그 박지성 선수로 이제 그 한국의 많은 팬들을 얻었던 맨유잖아요. 좀 과감하게 한국 선수들을 영입을 했어야 된다. 지금 떠난 다음에 기차 떠난 다음에 손 들어도 늦었다. 뭐 이런 좀 생각이 드는 맨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상황은 또 이제 첼시의 공격이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갤러거 선수가 지금 엔소 선수에게 연결했고 콜파머의 슈팅이 나왔는데 오나나 선수 정면으로 가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또 첼시가 수비 실수로 실점하면서 포체티노 감독이 빨리 수비 전술을 정비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장면은 이 바디아실 선수가 상대 쪽에서 나오는 볼을 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발에 잘못 맞아가지고 메뉴 선수에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토니 선수가 레시포드에게 주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르나초의 헤더골로 역전을 만드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65분에 맨유가 다시 3대2로 앞서가게 됐던 장면, 즉 0대2로 뒤지던 경기를 3대2로 뒤집었기 때문에 첼시가 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래도 맨유가 저력을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과정 속에 첼시는 무드릭과 카이세도를 빼고 스털링과 추크에메카를 투입했고 또 구스토와 디사시까지 빼고 길크리스트와 찰로바 같은 젊고 어리고 활력 있는 선수를 투입했는데요. 그 결실을 결국에는 후반 추가 시간에 맺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 추가 시간 8분에 마듀에케 선수, 교체 투입된 마듀에케 선수가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달로 선수가 지금 넘어지면서 마듀에케를 좀 저질했거든요. 이게 예. 이제 VAR 판독 결과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콜파머가 뭐 첼시의 전담 페널티킥커로서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3대3 동점이 됐고 이 3대3 동점으로만 끝나도 첼시의 네. 극적인 결과였는데 그 뒤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이 좀 길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첼시 코너킥에서 이제 엔소가 코너킥을 시도했는데 콜파머가 지금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받았거든요. 예. 근데 메뉴 수비수들이 그냥 가만히 지켜만 봤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콜파머의 날카로운 왼발 슈팅이 또한 맥토미니가 막으려고 몸을 던졌는데 그게 굴절되면서 오히려 오나나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는 역방향으로 흐르면서 4대3 정말 미친 골이 나오면서
맨유가 3대4의 패배로 이 경기를 마치고 말았는데요. 사실 이 경기를 앞두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프리어덕션과의 인터뷰에서 맨유의 그 트래블 주역인 덴마크의 레전드 골키퍼인 피터 슈마이켈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 극찬했던 발언이 이미 화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소속에서 160호 골을 기록하면서 토트넘 역대 득점 5위에 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득점 기록을 포인트로 잡은 게 아니라 뭐 맨유를 항상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긴 한데 환상적인 선수죠. 그렇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팀을 위해 정말 열심히 뜁니다. 그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속도를 본인의 골을 넣는 데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팀을 위한 압박과 각종 연계에 정말 쓰고 있고 그의 높은 득점 기록 클럽 역사상 5번째로 많은 득점 기록은 약간의 이기심을 암시할 수도 있다. 골을 맞는 선수는 패스하기보다는 내가 골 넣을 거야 이런 또 의지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이 기록에 대해서 영국 언론도 보통 이 정도의 골을 넣은 선수라면 조금 골문 앞에서 이기심을 떠올릴 수 있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렇지 않다. 그는 그런 게 없다. 자신이 좋은 위치에 있어도 더 좋은 위치에 동료가 있다면 패스하는 게 바로 손흥민 선수다. 손흥민 선수는 누가 골을 넣든 상관하지 않다. 역대급 득점 기록을 올린 선수가 이런 마인드로 경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면서 슈마이켈은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이례적이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면서 그는 필요한 골을 찾거나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즉 골만 잘 넣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 전체, 공격 전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선수다라는 점에 있어서 특별하다. 탐욕이 없는 골잡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네. 욕심을 안 내는데 골을 많이 넣어. 약간 이런 거죠. 많이 골을 넣는데 이타적이야. 예, 엄청난 선수다.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이기심을 버리겠으면 200골 넣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선수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레전드인 슈마이켈은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 또 다른 맨유 트래블의 주역인 또 공격수 출신으로 더 이런 것들을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드와이트 요크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 당시에 안토니를 팔고 손흥민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저희도 이걸 얘기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안토니가 이번 경기도 물론 득점 과정에서 어시스트도 하고 나름 뭐 플레이를 했어요. 그러나 이 선수의 가치가 영국 돈으로 이적 시장에서 아약스에 지불한 돈이 8,500만 파운드, 1억 유로였거든요. 이 정도 돈이었으면 아무리 특히 과거에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안 팔려고 했을 때도 내걸었던 액수가 뭐 1억 유로, 1억 파운드 정도였거든요. 사실 이 정도의 그 기회비용이라면 지금 사실 이 돈 날린 거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는데 이 정도 돈을 썼으면 되는 거고 지금 손흥민 선수의 나이가 이제 3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사우디의 그 큰 자본조차도 손흥민 선수에게 1억 유로를 지르진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만약에 맨유가 여기서 1억 유로 지르겠다 이러면 사실 조금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지금 그 이상의 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상징성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얘기가 뭐냐면 드와이트 요크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중요한 선수고 앞으로 커리어가 훨씬 남은 안토니보다 좋은 선수다. 왜냐하면 이제 안토니는 앞으로 더 써봤자 딱히 그 발전 가능성이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그 돈으로라도 다른 선수를 영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돈으로 가능하다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30대 접어들긴 했지만 과거 퍼거슨 감독도 이제 장래성을 보고 선수들을 영입하는 게 보통 빅클럽들이 특히 맨유가 해왔던 거거든요. 네. 어린 선수 영입해서 길게 쓰고 완성된 선수긴 하지만 반페리시처럼 당장 우승할 수 있는 선수, 당장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선수, 3, 4년만 뛰더라도 최고의 경기라고 보일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라스무스 호일룬이라는 젊은 공격수가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더 성장하기 위해선 곁에 베테랑, 좋은 선배도 필요하다. 배울 게 있어야 된다. 근데 맨유 안에는 지금 호일룬이 보고 배울 선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인데요. 네. 자, 이 최근에 이제 메뉴를 보면은 이적 시장, 그 마켓 시장에서 메뉴 전체의 어떤 가치가 굉장히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맨유가 말씀드린 안토니를 영입하는데 1억 유로를 썼는데 현재 시장 가치가 3,200만 유로로 완전히 급락을 했고요. 네. 사실 원래 이 선수는 그렇게 비싼 선수도 아니었어요. 약간 오버페이해서 데려온 거죠. 그리고 마커스 레이치포드도 한참 좋을 때에 비해서 2천만 유로 가까이 가격이 떨어졌고 메이슨 마운트도 지난 여름에 첼시에서 정격 영입을 했는데 2천만 유로 가까이 몸값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첼시는 잘 팔았어요. 팔고 네. 콜파머 잘 내려왔죠. 그리고 에릭센도 토트넘과의 경쟁 끝에 데려왔는데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1,200만 그렇죠. 유로 하락. 결국에 이 모든 문제는 뭐냐? 선수 영입을 잘못했기 때문에 맨유의 위기가 찾아왔다. 수비수 김민재 영입했고 공격수 손흥민 영입했고 미드필더 이강인 영입했고 이거만 한국 선수만 영입해서도 훨씬 잘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 인디펜던트 보도를 보면 에릭 테너가 이제 메뉴에서의 마지막 경기에 좀 직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토트넘이 승점 57점, 맨유가 48점이니까
9점 차이, 물론 이 9점 차이는 아직 뒤집기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 차이에서 중요한 건 12인 첼시가 43점이잖아요. 5점 차이. 그러니까 토트넘과 맨유의 차이보다 맨유와 첼시의 승점 차이가 더 좁다라는 거예요. 즉 네.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맨유가 5위, 4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보다 10위까지 떨어질 위기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테나 감독은 경질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짐 래드클리프 구단주가 새로 온 맨유는 여름 이적 시장에 감독도 바꾸고 새로운 감독과 선수 영입을 또 새롭게 구축할 것이다. 왜냐하면 테나 감독이 영입한 선수들 대부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손흥민에 대한 얘기를 지금 뭐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사실 손흥민 같은 유형의 선수가 맨유에 있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그런데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제 선수진을 봤을 때 비싼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뭐 마시알, 안토니, 산초, 에릭센, 카세미르, 린델로프, 바란 같은 선수들이 데려올 때 돈도 돈이지만 연봉도 높은 선수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내보내기 쉽지가 않아요. 다른 팀들은 가치가 떨어진 선수에게 비싼 연봉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이 선수들은 맨유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내가 연봉을 깎으면서 다른 팀을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도 이 선수들이 나이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설령 못 뛰더라도 주전에서 밀리더라도 연봉을 훨씬 낮추면서 딴 팀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팀은 분명히 맨유보다는 위상이 낮을 팀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선수를 잘 정리를 해야만 지금 언급되고 있는 오시멘이나 페드로 네투나 주안 고메스나 뭐 혹은 토신 아다라비오요나 김민재 선수나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뭐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드렸지만 옛날에는 손흥민 선수가 어린 시절에 호날두를 모상으로 삼기도 했고 박지성 선수를 특히 보면서 맨유의 팬이 됐었기 때문에 맨유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굳이 지금은, 네. 맨유에 갈 필요가 없다. 맨유가 제안을 해도 내가 거기를 왜 가? 약간 이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즌을 본다면 토트넘의 전망이 훨씬 밝기 때문에 더 그렇죠. 예, 게다가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만들어가고 있는 비전도 그렇지만 당장 지금 이제 다음 시즌부터 챔피언스리그가 36개 팀이 이제 본선을 구성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5위만 해도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4위가 될 가능성도 토트넘에 있고요. 근데 맨유는 정말 남은 시즌에 뒤집고 챔스 진출권을 얻는 게 토트넘의 상황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토트넘은 챔스에 갔는데 맨유는 못 간다. 그럼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돈 때문에 안 가죠. 돈 네. 때문에 결정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맨유는 왜 갑니까? 유일한 가능성이 바로 토트넘이 또 챔스를 못 가고 맨유는 간다. 그럴 때 맨유가 또 거액까지 제시한다. 이러면 토트넘 구단도 손흥민 선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이라면 뭐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순위 유지하는 것도 사실 맨유에게는 굉장히 벅찬 일인데 뭐 챔피언스리그 간다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 토트넘은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그리고 이제 뉴캐슬과의 일정이 앞으로 남아 있죠. 예, 4월 8일 월요일 새벽 2시에 토트넘이 노팅엄과의 경기를 치르는데 이 경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콜파머가 이날 3골 넣으면서 손흥민 선수보다 또 골 기록을 높였잖아요. 네. 좀 많은 골을 넣으면서 팀 순위도 본인의 득점 순위도 올렸으면 좋겠고 맨유는 또 이제 4월 7일 일요일 밤 11시 반에 리버풀과 리버풀. 경기를 합니다. 거의 뭐 걱정입니다. 네. 망했어요. 네. 망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 순위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자, 남은 시즌 맨유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지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에 어떻게 또 리빌딩을 진행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한준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